자, 오늘 이야기를 나누기에 앞서서 제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의 이름은 언론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지금 정치권, 언론계를 중심으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가짜뉴스 등으로 인한 피민 피해를 구제하자 이런 목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 여당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요 쟁점이 되는 내용을 보면은요. 언론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허위 조작 보도를 해서 이로 인한 재산상 손해 등을 입었을 경우 최대 5배 손해배상이 청구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보도경위라던가 피해 정도 그리고 언론사 매출 등등을 감안해서 배상액을 정한다라는 그런 조항이 있기도 한데 이것을 놓고 지금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론은 어떤지 보도록 할까요? 얼마 전에 있었던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국민들에게 이 징벌적인 손해배상제에 대해서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를 여쭤봤습니다. 찬성이 56.5%, 반대가 35.5%로 찬성 여론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리얼미터 조사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궁금한 내용, 또 따져봐야 될 내용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 일부만 그래도 오늘 좀 얘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오보, 또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가 상당합니다. 그런데 지금 나온 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보수 언론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습니다. 부주의해서 또 실수로 그런 기사가 나갔을 경우 이것을 거액으로 배상하라는 거냐 문제다. 아울러 이 법이 있었으면은 최순실 국정농단 보도도 못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곳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데도 있다고 합니다. 외국에서는 뭐 언론중재법이 왜 필요하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 또 언론에 사실상 어떤 그 검열, 자체 검열을 통해 재갈을 물리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도 한데 두 분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이 법이 필요하다면 또 왜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이유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변호사님, 언론중재법 개정안 필요합니까?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저는. 네. 일단은 뭐 국민적 열망이 큰데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언론 신뢰도가 세계 최하위라는 것도 잘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리고 법에 대해서 좀 오해되고 있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언론중재법에서의 중재, 그다음에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손해배상은 민사법 문제입니다. 민사법 문제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헌법적 의미에서는 기본권의 충돌에 관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로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검열이나 언론 탄압이나 하는 이런 문제들은 그러니까 이제 언론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탄압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문제의식들 때문인데 기본권은 기본적으로 헌법적 이제 법률상 주관적 공권이라고 부르는 특성을 갖습니다. 이게 뭐냐면 개인이 국가에 대해서 갖는 권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국가 또는 우월한 권력을 갖고 있는 주체가 그 기본권 주체를 억압하는 문제로 하는 문제인데 지금 이제 언론중재법 특히 그 손해배상에 관련된 것들은 개인과 개인 간의 손해 문제를 조절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순한 탄압이나 이런 식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서로 그 기본권 주체들이니까 기본권 주체 간의 충돌을 어떻게 조정하는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이게 탄압이나 아니면 언론 탄압이나 아니면은 검열 문제로 접근할 수는 없고 다만 이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권력자들이 뭐 이렇게 그 언론을 탄압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가 이제 사실 문제될 수 있는데 그런 걸 막기 위해서 무슨 우월한 권력을 갖고 있는 무슨 정치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 시스템을 이용해서 뭐 징벌적 손해배상 같은 걸 청구할 수 없도록 처음부터 차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걸 바라볼 때는 기본적으로 현재 언론중재법의 시스템이 현재 지금 개정되고 있는 시스템이 기본권 충돌을 조절하는 법이라는 걸 일단 전제를 하고 이 시스템이 악용될 가능성을 어떻게 이제 배제하고 위험성을 줄일지를 바라봐야 될 것 같은데 현재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 자체가 언론 탄압이다. 자체가 검열이다. 그러니까 기본적 충돌 문제가 아니라 그리고 사실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어떻게 될 수밖에 없냐면 언론의 자유가 절대적으로 우월한 기본권이어서 그 누구도 이거를 제한할 수 없다라는 문제로 접근하게 되는데 어떤 기본권이든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기본권 중에 가장 하다고 볼 수 있는 생명권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는 여전히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기본권에는 그렇게 접근할 수는 없고 기본권인 경우에도 필요에 있어서는 이제 제한이나 아니면 그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사인 간의 충돌에서 어떻게 조절할까에 대한 법률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지금 비판되고 있는 것들은 다소 좀 이제 프레임이 어긋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일부에서 나오고 있는 주의 주장 같은 것들은 어떤 그 진위를 왜곡하고 있는 그런 프레임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언론사와 또 어떤 시민 간에 있을 수 있는 어떤 그 손해배상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지금 국가가 이제 법을 통해서 중재안을 내놔서 여러 가지 손해배상과 관련된 징벌적인 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것일 뿐 이것을 언론의 자유를 탄압한다라는 그런 차원으로 볼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라든가 뭐 선출직 공무원 또 대기업 주주 같은 경우에 제한을 두는 내용도 법안에 지금 포함이 되어 있긴 한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비판하는 측에서는 위헌 소지까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변호사님은 또 어떻게 보십니까? 위헌 소지가 있는 것이 아니고 위헌이죠. 네. 헌법재판소로 가면은 저는 거의 100% 위헌임을 거의 확실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왜냐? 네. 사실 이거하고 굉장히 비슷한데요. 이번 정부 들어서 검찰 개혁이라고 하지만 알고 봤더니만 검찰 길들이기였고 똑같은 겁니다. 언론 개혁이라고 하지만 이거는 사실은 언론 탄압, 언론 재갈 물리기에 다름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 김 변호사님이 헌법적 측면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 또한 헌법적 측면에서 봤을 때에 어떤 기본권을 제한한다 하더라도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를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른바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면 안 된다는 것인데요. 그 얘기 하잖아요. 지금 핵심이 뭐죠?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거는 우리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영미법에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영미법 같은 경우에는 특히 미국에서는 언론 출판 자유를 강조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그 명예훼손 같은 것들을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대신에 민사적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손해배상을 물리는 식으로 해서 형사적으로는 책임지지 않지만 형사적인 것에 가름할 정도의 손해배상을 높여서 형벌적 수준으로서 손해배상을 함으로써 사실상 그와 같은 명예훼손을 피해를 회복을 시켜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느냐? 우리나라가 그 어떤 그 명예훼손의 어떤 그 책임을 지는 데 낫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까지 형사적인 처벌을 합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명예훼손을 했을 경우에는 형사처벌과 더불어서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하고 나아가 민사적인 불법 행위에서 명예훼손의 특칙과 관련해 가지고 명예훼손에 있으면 손해배상뿐만 아니고 플러스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으로서 어떤 그 정정보도 청구라든가 반론보도 청구라든가 어떻게 보면은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돼서 규제의 총량으로 봤을 때는 영미법이 어떤 그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이만큼 올렸다고 하면은 우리나라는 형사처벌로 이 정도 하고 민사처벌로 이 정도 해서 전체적인 어떤 그 언론사의 책임을 비슷하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 그 징벌적 손해배상이란 것은 뭐냐면은 이제는 형사처벌은 형사처벌로 하면서 거기에 민사처벌도 영미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높여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영미법에서 하는 것 어떤 처벌보다 더 높은 수준의 어떤 언론에 대한 규제를 가한다는 점에서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그 제조사라든가 대기업에 대한 어떤 그 손해배상 책임보다도 높인다는 점에서 평등 원칙에 반하고 전체적인 어떤 그 명예훼손에 있어서 처벌 수위가 지나치게 높아진다는 점에서 비례 원칙에서 반하기 때문에 이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보는데요. 이것은 마치 지난번 그 노무현 정부 말기 때에 가서 신문법을 개정해서 그 당시에 이른바 보수 언론으로서 이 그 과점 체제를 하고 있는 조선일보나 중앙일보나 동아일보에 대해서 지원을 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법이 헌법재판소에 가서 비례 원칙,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해서 위헌 판결이 났던 것과 거의 쌍벽을 이루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저는 왜 이런 식으로 다른 때도 아니고 이 시점에서 지금 그 정권 말기에 가고 지금 내년에 있어가지고 정권 말기에 간 보통 이제 정권의 비리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이 시점에 하필이면 언론 관련 법을 개정한다는 것이 과연 그것이 정말 그 언론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가에 대해서 그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실질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100대 그 국정 과제 중에 4번째가 뭐냐면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언론 출판의 독립성을 강조한다라고 명백하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와 지금 달라진 게 뭐죠? 그저 달라진 것이라고는 정권의 말기에 와서 이게 그 정권 말기에 비리가 드러날 수 있는 그 시점이란 것 외에는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3가지 정도 말씀을 좀 약간
바로잡을 게 좀 있어서요. 일단 징벌적 손해배상은 네. 이제 보통 3배, 우리나라 지금 5배 문제가 되는데 3배, 5배 정도를 이제 인정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은 영미법에만 있는 게 아니고 대만이나 여러 대륙법제 체계에서도 네. 여러 개 발견될 수 있고요. 우리나라에도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걸 비판하시는 분 중에 하나가 징벌적 손해배상이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오는 거 아니냐라고 주장하시는데 PL법, 그러니까 이제 제조물 책임법이나 아니면 무슨 뭐 교통 관련된 법률 이런 것들에 이미 그 몇 군데 이제 들어와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온 것들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당연히 징벌적 손해배상이 위헌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네. 문제가 있는데, 징벌적 손해배상이 대상이 되는 것은 사실 허위 조작 보도이기 때문에 허위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문제고요, 일차적으로. 그 다음에 현재 박주민 의원이나 몇 당 쪽에서 이미 그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처벌을 비범죄화하는 법들은 이미 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패키지로 통과되어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저도 동의를 하고요. 다만 이제 허위 사실적시 명예훼손인 같은 경우에는 표현 자유가 많이 인정되고 있다는 독일이나 이런 곳들에서 우리나라보다 강하게 처벌합니다. 그건 제가 이제 관련 법제를 좀 네. 연구해 본 적이 있어서 사건을 다뤄본 적이 있어서 해봤는데 우리나라보다 더 강하게 처벌하는 게 있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현재 지금 언론계 중재법 올라가 있는 법안대로 하더라도 네. 이 법의 시행은 내년 대선 이후입니다. 그래서 대선 전국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다라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현재 지금 법안은 그렇게 올라가고 있다는 사실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몇 가지 또 알겠습니다. 반론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말씀드렸듯이 명예훼손, 아까 얘기했듯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같은 경우에는 사이버 특히 보면 조작이라는 것은 비방의 목적이 있다는 게 거의 확실한 거니까. 그럼 그것만으로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구속까지 되는 겁니다. 구속까지 시키고 더불어서 손해배상을 징벌적으로 해서 3배도 아닌 5배. 말씀하신 것처럼 그 우리나라의 제조물 책임법에 있어가지고는 3배 배상. 실제로 그 영미법 같은 경우에는 트리플 데미지라고 해서 3배 배상으로 네. 하는데 언론 같은 경우에는 최대 5배가 되고 그것도 그 언론사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실제로 그 피해 배상이 엄청나게 네. 커질수록 이 최소 그런 손해배상의 기준을 그 언론사의 매출액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그 타겟은 기존에 있는 보수 언론을 타겟으로 한다는 게 거의 사실은 말은 안 하지만 그것이 공지의 사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되는데,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그 시행되는 것이 뒤에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것들이 있다고 하면은 시행되고 나서도 결국은 시행하는 것들을 소급해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시행에 관해서는 나중에 하면서 법원에서 지금 국회에서 어떻게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현재로서는 그것을 이유로 해서 이 부분의 위헌성을 얘기를 하기는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네. 자, 양측의 의견을 대표해서 좀 찬성과 반대 쪽의 논리와 또한 왜 필요한지, 또한 무엇이 문제라고 보시는지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논의 과정이 진행 중이기도 하고 민주당뿐 아니라 국민의힘 또 정의당까지 각각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중인데, 정치권에서는 지금 이 법안을 다루고 있는 중입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어서 지금 개정안 심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여야 맞붙고 있습니다. 민주당 1년에 4천 건이나 언론 중재가 들어오고 있다. 더 이상 이것을 방치할 수는 없다. 늦어질수록 언론 보도에 대한 피해가 늘 수 있다. 속도를 내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국민의힘 측에서는 세계신문협회에서도 지금 우려하고 있는 사안인데 비난받으면서까지 졸속 처리해야 되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조금 전 최진영 변호사께서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만 왜 시기가 지금이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기도 했고요. 일부 언론에서는 왜 이렇게 빨리 처리하려고 하는 것이냐 이런 데 또 의문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같은 경우에 조만간 국민의힘에서 이제 위원장을 맡게 되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렇게 서두르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합니다만,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정의당도 그렇고요, 언론 단체도 그렇고요, 보완이 필요하다, 좀 더 논의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변호사님?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이 지금 이제 원안보다 많이 후퇴한 상태이긴 합니다. 그래서 네. 이런 논의들을 거쳐서 사실 민주당 내에서 원안으로 통과하자는 이런 주장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긴 합니다만, 네. 이런 걸 통해서 충분히 논의해서 사실 빨리 진행하는 게 지금 맞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지금 사실 최진영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것이 대선 정권과 물려서 돌아가는 건 사실 적절하지 않고, 네. 오히려 이제 정권 입장에서는 이것이 빨리 처리하는 게 다음 정권의 부담을
덜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국민적 열망이 높은 상태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그런 이유 때문에 최대한 빨리 이거를 하고 정리하려는 생각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사실 이제 언론개혁을 언론개혁이란 말 자체가 좀 추상적인데 이것이 저기 최현영 변호사 말씀하신 약간 검찰개혁하고 비교를 하셨지만 검찰개혁과는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검찰은 여기 행정조직이기 때문에 기본권 주체가 아니거든요. 근데 언론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개혁 대상이 표현의 자유라는 언론의 자유를 향유하는 기본권 주체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그 강제적으로 또는 이렇게 뭐 일괄적으로 이렇게 저기 상명하복 방식으로 조직을 개편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결국은 이것이 어떤 식으로 시장을 이렇게 그러니까 언론 시장이라는 걸 어떻게 정상적으로 만들어 갔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접근할지는 사실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민주당이 가장 먼저 할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가가 어쨌든 시장에 개입하는 것 자체가 기본권 침해나 기본권 제한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있으니까 가장 기본권 문제의 소지가 적고 그다음에 국민적 열망이 높은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먼저 접근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 측면 때문에 먼저 접근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사실 지금 이제 실무상은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게 이제 언론의 보도 때문에 생기는 손해배상은 그 전에도 인정이 됐습니다. 인정이 됐는데 액수가 정말 소액이에요. 몇백만 원 정도 나오면 많이 나옵니다, 사실은. 이유가 뭐냐면 이게 이제 원래 언론의 보도 때문에 발생하는 손해배상을 그냥 갈 경우에는 민법 750조 기본 구조로 가는데 그렇게 되면 손해배상의 범위를 입증을 해야 됩니다, 개인이. 근데 손해배상의 범위를 언론 피해 때문에 받은 범위를 객관적으로 산정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위자료 법리로 하거든요. 근데 위자료 법리로 하면 우리나라 법원의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위자료를 매우 소액을 인정하고 잘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거 영향을 받아서 사실 액수가 매우 적었기 때문에 그래서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지만 이것도 이제 논문이나 이런 게 많이 나와 있는데 징벌적 손해배상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산정 기준이 되는 원본, 손해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 손해액을 산정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이거를 인과관계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또는 완화할 것인가. 이제 이거를 그 민법상 이제 이 민법 이론에서는 현대적 손해배상, 현대적 불법 행위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민법 이론들이 어떻게 발전해서 적용되는지에 대한 많은 논의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논의들이 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면서 이 법안에 녹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러니까 이걸 이제 미반한 쪽에서는 그런 것들을 다 연구하면서 이렇게 들어갔던 조항들인데 이런 것들이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게 3배, 5배라는 숫자만 바라보고 이 필요한 것들이 이렇게 녹아 있는 것들에 대한 얘기들이나 분석들이 제대로 못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차라리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같이 좀 특히 법 전문가들이 좀 논의하는 게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정말 그 전문가들이 논의해야 될 필요가 있고 이 부분은 국가에서 3배라 5배라 할 것이 아니고 말씀드렸듯이 민법의 규정에 따라서 실무에서 그것을 녹여내면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서울중앙지방법원 같은 경우에 이 명예훼손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교통사고에 따르는 위자료 이런 거에 대한 실무 연구회에서 가이드라인이 실질적으로 다 있습니다. 실제 지금 그 명예훼손에 관해서 그 일반적 명예훼손에 따르는 그 위자료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 5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가중되는 중대한 피해가 있을 경우에는 1억 원.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정말 그 죄질이 나쁘다고 할 때는 기본적인 것을 2배로 해서 1억 원. 그리고 또 이 그 가중했을 때 1억 원은 2억 원까지 해서 결국 5천만 원에서 2억 원까지 그 위자료를 선정할 수 있던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이 왜 낮냐? 왜 현실이 낮겠죠? 실질적인 우리나라의 경제의 어떤 그 사정상 그 언론기관이 그것보다 훨씬 더 금액을 올리면은 그 회사 망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그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만 금액이 작은 것은 법원이 그 금액을 일부러 피해가 작기 때문에 금액을 줄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언론 출판의 자유와 그 어떤 피해자의 개인의 명예를 잘 조화를 하는 과정에서 그 금액이 나오는 겁니다. 결국 우리나라의 어떤 그 경제적 수준이라든가 어떻게 보면은 그 우리나라의 명예에 대한 인식이 점점 높아지면은 사법부도 그에 따라서 그 가이드라인에 맞추려고 하는 노력이 충분히 되고 그로 인해 가지고 언론의 출판의 자유와 알 권리 그리고 피해자의 명예가 조화롭게 될 것인데
왜 자꾸 이번 정부는 모든 것을 스스로 국가에서 정해주려고 하는 것인지, 왜 그것을 이제 개인적인 사적 자유 원칙과 법원의 자율에 맡겨 놓으면 안 되는 것인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그 어떤 그 철학이 상당히 다른 것 같은데요. 말씀드렸듯이 사법부의 재량을 허하라.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서 언론중재법과 관련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어떠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어떠한 쟁점이 있는지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드리는 그런 자리였는데, 다만 언론의 자유만큼이나 언론의 책임 또한 무겁다는 부분, 여기에 대한 고민이 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시작점이 아니었을까 싶기도 하고요. 시민들이 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분명히 있습니다. 정치권이 이를 또 반영해서 어떻게 이 논의를 진행해 나갈지 저희는 계속해서 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